안녕하세요. 랭킹뉴스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주요 뉴스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네, 저는 정치 색깔 없이 정확한 정보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특정 사이트가 아닌 전반적인 뉴스 흐름을 통해서 랭킹 뉴스를 선정하겠습니다. 먼저 네이트 뉴스 분석 알고리즘 키워드를 보면은 오전 8시 기준 상위 키워드는 정리하면서 볼게요. 코로나 관련 키워드를 제외하고 조성은 해명 논란, 이재명, 태풍 찬투 이 정도가 눈에 띄고요. 다음 뉴스에서는 조성은 관련 기사가 댓글 순으로 상위 랭킹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이버 언론사별 랭킹 뉴스에서는 조성은, 이재명 관련 기사가 교집합으로 노출되어 있는 기사고요. 구글 주요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조성은 발언으로 윤석열, 박지원 관련 기사, 그리고 이재명이 알고리즘으로 가장 많은 관심 뉴스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랭킹 뉴스로 선정할 3가지는요. 조성은, 이재명, 태풍 찬투 이렇게 정해보겠습니다. 먼저 랭킹 뉴스 탑3는요. 태풍 찬투입니다. 제14호 태풍 찬투가 추석 연휴 전날부터 해서 직접적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비구름으로 인해서 제주도 지역부터 비가 시작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태풍의 경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한번 살펴볼게요. 고고! 네, 포털에 태풍 찬투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뉴시스 기사로 먼저 보면요. 제14호 태풍인 찬투의 영향을 받아서 월요일인 오늘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7일 발생한 태풍 찬투는 타이완 타이베이 북북동쪽 약 330km 부근 해상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동 속도는 시속 30km, 최대 풍속은 소속 43m입니다. 기상청 제공 네이버 자료도 보면은 태풍 찬투의 이동 경로가 보이실 겁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쭉 보면은 계속 위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14일과 15일쯤에 상하이 부근에서 꺾이면서 한반도로 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태풍의 위치를 보여주는 윈디라는 사이트에서 봐도 15일까지 상하이에서 머물던 태풍 찬투가 16일부터 한반도로 방향을 틀어서 17일과 18일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파이낸셜 기사도 함께 보면은 태풍 찬투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7일 낮에 제주도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북서쪽 5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와서 남해안을 지날 전망인데요. 태풍의 반격이 280km로 작은 편이지만 중심기압 935헥토파스칼의 초속 43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찬투가 16일 오후 9시에 서귀포시 서남서쪽 약 280km 부근 해상을 거쳐서 17일 오후 9시에 전남 여수, 남남서쪽 약 60km 부근 육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태풍 찬투가 13일에서 16일 사이에 중국 상하이 부근을 지나면서 시속 5km로 느린 속도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고, 현재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14일 전후로 다시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태풍의 본격적인 영향은 15일 전후에 시작이 되겠지만 태풍 앞부분에서 발달한 비구름은 어젯밤부터 제주도로 유입해서 비를 뿌리고 있는 만큼 실시간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미리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랭킹 뉴스 탑2는요. 이재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이 지역 경선 4곳과 그리고 국민선거인단 1차 투표에서 각각 모두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재명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도 이번에 30% 이상 득표를 하게 되면서 그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는 추석 이후에 호남 지역 경선에서의 결과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한번 살펴볼게요. 고고! 네, 포털에 이재명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일보 기사를 보면은 어제 1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 과반 승리를 거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투표에 200여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64만여 명 가운데 49만 6천여 명이 참여한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51%, 강원 지역 경선에서는 55.36%로 과반이 넘어서 지난 경선 투표까지 모두 합친 누적 득표율도 51.41%로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선출 방식은 국민선거인단과 지역 순회 경선 투표 결과를 합쳐서 결정됩니다. 국민선거인단은 국민과 일반 당원이 참여하고 지역 순회 경선은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참여하는 투표입니다. 국민선거인단과 지역 순회 경선 투표는 그래서 각각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국민선거인단은 총 3차 투표로 진행이 되고 1차 64만여 명, 2차 49만여 명이 모집돼 참여하게 됐고 이 3차는 내일이죠. 14일까지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순회 경선은 11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권리당원은 70만여 명, 대의원은 14,000여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뉴시스 기사 자료를 보면 4일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는 강원 지역 순회 경선 결과와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함께 발표된 겁니다. 경향신문 자료로 보면은 이로 인해서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51.41%, 이낙연 31.08%, 추미애 11.35%를 차지하게 된 것인데요. 이재명의 경우 앞서 진행된 4차례 지역 경선에서 모두 과반을 넘은 데다가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도 과반을 넘으면서 대세론의 힘을 한 번 더 실었고요. 이낙연의 경우 27%에서 31%로 상승하면서 이 지사와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1차 슈퍼위크에서 약진하며 당내 경선에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이재명 캠프는 계속 50% 이상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면서 호남 지역 경선 역시 대세를 형성한 흐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후보도 이날 개표 뒤에 좁혀진 표차에 대해 희망을 얻게 됐다, 민심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지역 경선은 25일과 26일 이낙연 후보의 텃밭인 호남에서 치러질 예정인데요. 이낙연 후보는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현재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며 선심성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정치 1번지 지역구 종로에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대선에 집중하겠다며 승부수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추석 이후에 호남 지역 경선 결과에 더욱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랭킹 뉴스 탑 1은요. 조성은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로 알려진 조성은 씨의 이 발언이 새롭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조성은 씨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그러면 윤 전 총장의 의혹 배후에 박지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박지원 게이트가 거론되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고! 네, 포털에 조성은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중앙일보 기사로 먼저 보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현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조성은 씨가 최초 언론 보도 시점인 9월 2일을 말합니다. 그 시점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나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조 씨가 어제 SBS 8시 뉴스에 출연해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지난 8월 11일 점심 식사 만남과 9월 2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첫 고발사주 의혹 보도와 연관성을 부인하다가 불쑥 한 말인데요. 발언은 앞서 박지원 원장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말한 조 씨의 기존 주장과 배치된다는 것이 논란이 되는 겁니다. 조 씨가 박 원장과 서울 한 호텔에서 8월 11일에 식사한 것은 뉴스버스가 처음 보도한 9월 2일보다 20여일 앞둔 시점인데다가 조 씨가 뉴스버스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 관련 캡처 자료 등을 제보한 것이 앞선 6월과 7월이기 때문에 그 사이라는 겁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윤 전 총장 측은 두 사람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박지원 대선 개입 게이트라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에다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장이라는 직분을 고려했을 때 평소 알고 있던 사이라도 그 시점에 식사를 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윤 전 총장 측은 오늘 박지원 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도 함께 보면은 박지원 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는 매우 오래된 인연이라는 겁니다. 조 씨는 2014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박 원장이 국민의당 비대위 시절 이 비대위원으로 보임하면서 정치적 인연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 원장이 국민의당을 탈당해서 2018년에 만든 민주평화당 창당 때도 조 씨는 박 원장과 함께 입당을 할 정도로 조 씨는 평소 박지원과 절대 신뢰관계가 있는 사이, 그러니까 정치적 수양딸과 다름없다라는 거죠. 뉴시스 기사를 보면요. 이에 대해서 조성은 씨는 박 원장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오래 해서 윤석열 총장과 박영수 특검 등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박 원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미리 말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8월 11일에 박 원장과의 식사 자리에는 동석자가 없었다면서 경호원들만 수명 있었고 식사는 둘이서만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조 씨는 윤 전 총장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추가 증거가 있다면서 수사기관 검토 후에 언론에서 볼 수 있게 하겠다며 만약 손종성 검사가 보낸 게 맞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윤 전 총장과 그 캠프는 무겁게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성은 씨는 윤 전 총장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받은 고발장 등 자료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공수처 등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익제보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이 기자회견에서 누가 대검에서 저런 걸 공익신고로 인정을 했겠느냐 식의 위압적인 태도와 대검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모습을 보고 대검과 여러 수사기관에 객관적인 자료 제공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일은 정치적 배후 없이 스스로 결단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웅 의원의 압수수색 등 개인적인 비극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랭킹 뉴스, 오늘도 3가지 뉴스를 선정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